내가 산 물건 내가 리폼해서 팔겠다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데 목소리가?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최근 뉴스에서 언급될 정도로 계속 이슈가 되는 리폼 문제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나이키 리유저블백 리폼 사건에 이어서 오늘의 문제는 바로 루이비통 리폼 사건입니다. 루이비통사는 회사의 상표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리폼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리폼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 리폼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내가 산 물건 내가 리폼해서 팔겠다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키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영상 후반에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루이비통 리폼 사건 특징,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이비통은 최근 회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뭐 상표권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가품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야 당연히 이전부터 꾸준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리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시작한 게 이슈가 되었네요. 뉴스도 나왔고요. 루이비통이 특히 조치를 취한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루이비통의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일전에 나이키 리유저블백 리폼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입한 루이비통 정품 가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내가 다 뜯어서 뭐 방석으로 만들든 지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든 개인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입한 이상 여러분의 물건이니까요. 근데 이걸 다시 되팔 때 상표법상 문제가 됩니다. 즉, 이 물건이 상품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표법은 상품과 관련된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중고로 팔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변형해서 팔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된 정품 가방이라도 그 가죽은 품질이나 가치가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 정품 구매자들은 이걸 버리기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계속 쓰기도 뭐하니 다른 물건으로 리폼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개인들이 집에 뭐 다 가죽 공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가방을, 작은 가방, 뭐 지갑 이런 걸로 리폼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업도 제법 성행했었어요. 루이비통은 바로 이 리폼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물건 내가 마음대로 해서 팔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참고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논리는 제가 나이키 리유저블 사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리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인데, 대법원은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 또는 수선을 하는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방을 지갑으로 바꿔버리면 상품의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품의 생산이란 건 상표권자의 권리예요. 이 사건에선 뭐냐? 루이비통의 권리란 얘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상품이라 그랬어요. 상품은 뭘까요? 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물품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혼자 집에서 리폼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 그거는 상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상품이 아니겠죠. 상품이 아니면 당연히 상표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루이비통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논리, 말씀드린 내용을 루이비통 리폼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은, 가방을 지갑으로 리폼하는 거는 상품의 재생산이 되므로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의 권리가 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집에서 내가 리폼해서 사용하면 상품이 아니라서 루이비통의 권리가 미치지 않지만, 그거를 팔아버린다면, 즉 그게 상품이 되어버린다면,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의 상표권에 포함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리폼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문제로 인해서 1심에서 루이비통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 판결을 받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제가 이전에 나이키 리유저블 영상이나 각종 매체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법리가 그대로 판결문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결국 재생산이니까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기존의 정품 가방을 그냥 되팔면 상표권 침해 아니에요. 두 번째, 기존의 가방을 지갑으로 리폼해서 팔면 그건 생산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리폼 업체를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건을 리폼해주고 수익을 올려도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되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지고 볶아서 사용하겠다면 그건 상품이 아니니까 상표권 침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루이비통 백을 사서 다 뜯은 다음에 신발로 만들어서 신고 다녀도 상표권 침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 법리나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리폼 사건이 루이비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상표법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리폼 업체에 대해서는 좀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이 정품을 중고거래하는 모든 행위가 상표법대로, 그러니까 이론대로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권리소진 이론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 여하튼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의 중고거래는 상표법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 스스로 리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인정해서 합리적인 범위의 리폼 시장은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이론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공론화라거나 뭐 법의 개정, 판례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께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루이비통사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헌법에 기대보는 것인데 그 방법도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죠. 나이키는 왜 문제가 안 됐는지. 나이키 리유저블 백 사건도 리폼으로 인해 가지고 뉴스가 되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건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나이키 측에서 우리는 리폼 문제에 대해서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은 상표권을 행사를 한 거고요. 나이키와 루이비통의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였지, 나이키의 리폼 문제가 상표법상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냥 상표권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리폼 문제는 상표법의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물건 내가 리폼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의문에 대해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건에 기대서 이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